자, 이제 76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대 및 지가 이론부터죠. 자, 지대론에서는 보통 4개가 출제된다 그랬죠. 차액지대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지대. 요걸 다른 말로 입지교차지대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입찰지대죠. 요 4가지가 주로 출제가 됐고요. 한 번도 경제지대는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그 내용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준지대를 물은 적이 2번 있어요. 근데 그 준지대가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그걸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알기 쉽지 않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준지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그 가장 큰 특징을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는 있을 정도로는 출제가 됐는데, 준지대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대라는 게 고전학파는 전부 다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잖아요. 그 남는 것으로 봤거든요. 남는 거. 그러니까 소득으로 봤어요. 남는 소득. 이 준지대도 마찬가지. 맥락은 그런 맥락이에요. 이 토지의 사용 대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예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 이렇게. 보통은 기계류를 많이 얘기해요. 기계류. 만약에 제가 점포를 얻어서 기계를 갖다 놓고 인쇄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인쇄업이 잘 안 된다면 기계를 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계는 몇 대 놀고 몇 대는 일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는 100원은 받아야 한 장당 100원은 받아야 뭐 이것저것 경비 떼고 기계값도 다 떼고 이윤을 한 20원이라도 남겨요. 근데 기계값은 30원이에요. 기계값은 30원. 그 다음에 인건비나 변동비, 요거 돌리려면은 들어가야 되는 거. 돌리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안 돌리면 비용 발생하지 않는 거. 요런 비용이 한 50원 되고 내 이윤이 20원이에요. 자, 그래서 100원은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기계는 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 장당 50원 줄 테니까 50원이면 안 되는구나. 80원 줄 테니까 할래 말래 하면은 제가 그 주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제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원이 이윤이었는데 30원은 기계값이고 50원은 그 돌리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 뭐 이런 게 비용이 드는데 80원 밖에 안 하면은 20원 이윤이 없잖아요. 이럴 때 그 주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제일 잘 설명이 돼요. 그럴 때 주문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기계는 가만히 세워놔도 사실은 낡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계는 지금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계를 돌리면은 50원의 비용은 발생하죠. 근데 내가 돈을 80원 받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버릴 기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기계는 거의 뭐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80원이라도 받으면 뭐라도 뽑을 수가 있어요. 기계값이라도 뽑을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바로 준지대라는 거예요. 걔는 어차피 매몰비용, 거기는 돈이 투입돼서 이미 그는 매몰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귀속되는 소득이 바로 준지대에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 이렇게 변동비 빼고 고정된 생산 요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모두 2번 나왔고 경제지대라는 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경제지대는 제가 잉여로 해석하라 그랬죠. 경제지대.
요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부동산 학개론 저를 말씀을 드렸죠. 강사가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강사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저한테 남는 잉여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거 경제시대.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 잉여라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곁다리고요. 주로 이제 출제되는 건 여기죠. 여기 세 가지는 농경지 지대론이죠. 농경지 지대에서 그 지대 차이가 뭐냐?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죠. 비옥도 또는 이제 생산성 차이. 그다음에 위치지대는 뭐예요? 수송비 절약분이죠. 수송비 절약. 그다음에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죠.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그다음에 입찰지대에서는 이 입찰 경매에 참여하는 게 입찰이죠. 여기에서는 입찰지대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 입찰지대의 뜻은 최대 지불 용역이에요. 최대 지불 용역. 실제로 이만큼을 지불하면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제도죠. 자, 여기 입찰지대고요. 아무튼 이제 이 위에 맨 위에 두 이론은 최열등지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다 없다. 최열등지 한계지에서 이런 땅에서는 지대가 없다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지대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땅에도 뭐가 있더라? 지대가 있더라는 게 절대 지대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대론을 정리하시고요. 1번의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비용으로 본 것은 신고전학파, 잉여로 보는 것은 고전학파였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죠.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고전학파가 비용으로 파악한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7번은 요 입찰지대, 위치지대를 계산 문제로 만든 거죠. 이것도 10년 좀 더 돼서 조금 출제되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못 풀면은 이게 처음 보니까 못 푸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런 형태 문제 나오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 남는 게 있는 거 찾는 거잖아요. 네, 쌀, 우유, 사과 이렇게. 한 10년쯤 전에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이 대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 정말 신기해요. 강의하면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대학원을 안 가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하는 게 좋은가 봐. 근데, 그럼 공부하기가 좋으면은 자기가 공부하면 되지. 이걸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걸. 대학원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은 법과목 선생님이니까 법적으로는 좀 하는데, 이거 나오니까 나한테 이거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런 거 이제 나오는가 봐요. 저는 대학원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요렇게만 물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송비에 따라 이게 가파르기가 달라요. 이게 수송비에 따라 가파르기가 다른데 요 교차점을 계산해야 돼요. 요거 교차점을.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입지교차거든요. 입지교차. 위치가 교차한다. 여기 요거예요. 여기가 입지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안쪽은 얘가 자리 잡고 바깥쪽은 얘가 자리 잡는데, 요거 이제 계산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학교 2학년 5월 달에 배우는 연립방정식이거든요. 1차 방정식 2개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걸 저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대학원생이. 그러니까 그냥 뭐죠? 오래돼서 그런가 하여튼 뭐 대학원에서도 그런 거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 선생님 아이디로 직접 들어가서 쳐준 적도 있어요. 시험을 쳐준 적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접속 시간 딱 50분 내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걸. 그게 뭔가 하면 화폐 시간 같이 했어요. 화폐 시간 가치만 묻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하고 뭐죠? 그 금융론. 예, 그것만 묻는 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 가공. 그러니까 딱 이제 결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뭐 한턱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젠 다시는 안 해주려고. 예, 근데 이제 학위를 받았어. 받았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해달랄 이유가 없죠. 예, 다른 선생님 해달라면 이제 안 해줄 거야. 미리 얻어먹고 해주면 되지. 자, 아무튼 쌀로 유사하게 160, 210, 240, 160, 210, 240. 이게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팔았을 때 이렇게 팔 수 있는데 생산 비용이 60, 100, 130 빼는 거죠. 60 빼고 100 빼고 130 빼고. 다음에 이게 565가 킬로미터당 거리잖아요. 킬로미터당 거리 시간 비용이잖아요. 킬로미터당 비용이니까 19균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빼야 되니까 여기서는 100에서 요거 곱하면은 95가 돼서 5가 되고, 여기서는 110에서 114를 빼야 되나요? 마이너스 4. 여기는 110에서 95를 빼니까 15 이렇게 하니까 쌀하고 사과가 이게 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78번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개념이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개념. 자, 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성질.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쉬우면 대체성이 높은 거고요. 대체하기가 어려우면 대체성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생산 요소가 뭐 있어요? 노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이 대빵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요것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이제 산업이 고도화된다 그래요. 이거를 산업이 고도화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때요?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집니다. 이 고층화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어떻게 돼요? 도심으로 가면 땅값이 비싸죠. 그럼 땅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땅은 적게 사용하고 뭐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게 생산 요소의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 요소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걸 더 써요, 덜 써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덜 쓰잖아요. 예, 더 싼 거를 쓰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제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그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덜 쓰고 주문을 요 1층에도 생겼더만요. 이렇게 주문을 기계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신용카드 놓고 이렇게 주문하고 셀프로 그냥 저기서 배식구에서 이제 받아오고. 그 전에 작년에 벌써 저기 대전에 학원에 1층에 그런 데가 생겼거든요. 바리스타 한 명만 있고요. 원래 거기가 2,000원인가 2,500원 이상 커피가 2,000원인가 2,500원 했는데 한 잔에 한 번도 제가 산 적이 없거든요. 이때는 2,000원, 2,500원 할 때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800원으로 내요. 800원. 기계로 하면서 바리스타 한 명만 갖다 놓고는 그냥 800원으로 내렸어요. 800원으로 내리니까 싸잖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위에 가면 사무실에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는 직원이 많거든요. 제 것만 달랑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살 때마다 넉 잔씩 사는 거예요. 살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한 푼도 안 썼는데 이때는 한 번에 3,200원씩 계속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요. 탄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눈 뒤집히게 행동한 거죠. 탄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수량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도 안 사다가 많이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추니까 제가 지출액이 늘어나는 거는 그 가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총 수입이. 됐나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가격을 낮춰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 뭐 박앤세일, 백화점에 박앤세일 한다고 하면 문 열기 전부터 줄 서 있다 들어가요. 그것도 다 그런 행동들이죠. 그게 다 탄력적인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산 요소가 비싸니까 그걸 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저는 소비자는 그렇게 한 거라고요. 아무튼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얘는 뭐에 따라서도 달라졌어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그래서 지금 그 1번, 2번이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산업이 보다 고도화될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맞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맞죠? 도심 쪽으로는 그만큼 땅값이 비싸니까 덜 쓰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79번은 좀 난이도가 높죠.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조금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번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규모가 커지며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진다. 저차원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그 규모가 커지며 중심지 기능이 다양해지는 것은 고차원 중심지죠. 고차원 중심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 관점 접근보다는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맞나요? 허프는 결정론적인 것보다는 확률론적인 접근으로 봤죠. 결정론적인 것은 뭐예요? 결정론적인 것은 레일리.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레일리 이론에 의하면 두 중심지 상거의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은 어느 쪽에 가까이 형성이 돼요? 작은 쪽 가까이 형성되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이게 거대한 자석이나 똑같아요. 자석 진짜 맞잖아요. 지구가 지금 N극, S극 있잖아요. 지구 자체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N극 하면 이렇게 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북극이 무슨 극이란 얘기예요? 북극은 S극이지. 북극은 S극이니까 N이 그쪽으로 가는 같은 극을 밀어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엉뚱한 거 얘기해서. 완전히 그 고정관념에 딱 있어서 북극은 S극이에요. 그러니까 자석의 N극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맞죠? 아무튼 이게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라고요. 자석인데 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중력의 법칙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일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물리 법칙이에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제 고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못 와요. 이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이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지. 요 상권 안에 있고 저 상권 안에 있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쪽으로 쏘고 이쪽으로밖에 안 가는 게, 아무리 이쪽이 근처에 있어도 이쪽으로 밖에 안 가요. 이쪽으로는 하나도 올 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결정론적이에요. 그럼 확률론적인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요 지점, 여기가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당기는 힘이 50이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48이면 자석이 당기듯이 할 때는 얘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데, 이쪽으로 끌려가는데, 이 우리가 중심지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쇼핑을 한다면 이쪽으로는 52번 간다면 저쪽으로는 48번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확률론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더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지금 이 결정론적인 관점을 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믿는 사람들 있죠. 사주팔자 믿는 사람들은 결정론적 관점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맞잖아요. 사주팔자는 이미 태어나면서 타고났잖아요. 연월 일시. 육식갑자 있잖아요. 연. 갑자년생. 월에도 갑자, 갑자 을축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갑자 을축 넘어가죠. 여기도 갑자 을축 넘어가죠. 여기도 60개. 여기도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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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는 66에 36 곱하기 6 하면 216에다 곱하기 6 하면은 1296. 동그라미 4개. 1296만 가지. 1296만 가지요. 사주팔자의 가지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4명이 평균적으로 4명이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믿습니까? 네 명이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네, 우리는 어쨌든 결혼했을 거래. 어찌됐든 결혼했을 거고, 어찌됐든 애는 낳았을 거고. 결정났어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확률론적, 사람의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뀔 수 있다. 아무튼 허프가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허프는 마음에 들어. 레일리는 별로. 이 레일리를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그러니까 허프가 더 발전시킨 게, 이게 결정론적이고 이거는 확률론적이고, 이건 거시적 관점이라면 이거는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봤잖아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봤는데, 이 사람은 다수 중심지 봤어요. 다수. 중심지 수도 봤어요. 중심지 수. 이거는 두 중심지요. 그리고 레일리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두 도시 사이에 무슨 산이 있다, 강이 있다, 또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이렇게 잘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뭘 고려했어요? 장애인을 고려해서 시간 거리라는 말을 쓰거나 또는 마찰 계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허프는 더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반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 반대로 되어 있죠. 인구에는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부속명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소비자의 분포가 아니고요. 지금 이 경쟁 점포 수가 이거거든요. 중심지수. 레일리의 이 소매인력 법칙에서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레일리는 변수가 두 가지예요. 요거 하나, 두 가지. 레일리는 변수가 두 가지인데, 허프도 기본적으로 공식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허프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는 이 두 개 변수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지 수, 경쟁점포수예요. 경쟁점포수.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크기, 거리, 경쟁점포수. 레일리는. 근데 그게 뭐라 돼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의 분포가 들어가 있죠. 소비자의 분포가 아니라 뭐라고요? 크기가 빠져 있죠. 크기. 점포의 크기가 빠져 있잖아. 맞아요? 레일리는 요 두 개만 받고 허프는 이 중심지 경쟁점포 수까지 받다고요.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크기가 빠져 있잖아요. 크기 자리에 소비자의 분포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 배부의 최소 비용이로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성비는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아니고 원료의 무게와 거리죠. 거리.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사주팔자를 믿나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던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고요. 믿는 사람한테는 맞는 거고. 뭐 별로 가보지를 않아서 사실 저는 뭐 저 신년 운수 뭐 그런 것도 뽑고 하는데 별로 찾아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자, 이 크리스탈러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있다 그랬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 중심지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상권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본 것이 바로 크리스탈러예요.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침범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이런 정육각형 형태의 중심지가 상권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중심지는 여기 있고 이게 상권이 이게 하나의 상권. 이게 하나의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의 상권, 이 점포의 상권, 이 점포의 상권, 각각의 상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거는 산재성 점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거 보세요. 편의점 같은 것들이 몰려 있나요? 이렇게 한데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좀 점포가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포가 됐나요? 이 점포가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뭘 설명하기에 적당해요? 산재성 점포, 산재성 집심성 점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뭐예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 공식 있죠 이거. 그 밑에 이제 11번 문제예요. 그 전체 거리가 여기 있으면 1 플러스 루트 하는 공식 있잖아요. 이게 A 크기, B 크기 이렇게 해서 이 루트 나오는 공식. 이게 바로 컨버스가 만든 공식이에요. 컨버스가 두 중심지 사이의 경계를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이 경계가 되는 지점. 이거를.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수 중심지가 존재하는 도시 지역의 경우 각 점포의 윤곽을 산정하는 방법. 다수 중심지는 누구예요? 허프죠. 허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 상호작용보다 중심지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중력 모형이 이거 레일리 저거라 그랬잖아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밀당이라고 했죠. 밀당.
지구와 달의 밀당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나요? 달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달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 밀물, 달이 있는 쪽 반대쪽으로 가면은 썰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서해 바다 갔을 때 밀물이란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달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달이 우리 쪽에. 자전을 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이제 썰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게 밀당 아니에요. 중력 모형은 이 밀당, 이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크리스탈로고요. 다음에 요 4번이 좀 어렵죠. CST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 요 CST 기법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고객 분포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 뭐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정도인데요. 뭐 한 번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없어요. 이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 주변에 이 격자무늬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위치를, 그 고객들의 주소를 찾아서 이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C가 뭐 C, 고객, 커스터머, S, 스파팅, T는 테크닉, 고객 점 찍기 기법이에요. 스팟이 점 찍는 거였어요. 스팟.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할 때 고객 분포 기법, 이렇게 고객 분포 기법. 고객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이 지출한 금액을 합산을 해요. 지출한 금액을. 합산을 해서 이 점포 매출의 60% 될 때까지가 1차 상권이에요. 이 점포 매출의 90% 될 때까지가 2차 상권이에요. 나머지는 3차 상권이죠. 이 점포에 어쩌다 와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조사를 하면은 이 고객의 특성 파악이라든가 이제 어떤 품목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했겠죠. 다 일일이 설문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를 조사할 수는 없어도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죠. 뭐죠? 적립 포인트. 적립 포인트 그 딱 집어넣는 순간 다 나오죠. 적립 포인트 사용하는 순간 어디 사는 누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썼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마다 그 품목의 패턴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품목의 패턴이 드러나면은 무슨 판촉할 때도 모든 사람한테 다 DM 발송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품목의 고객들한테만 DM을 발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적립 포인트 하는 게 고객한테는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대기 비용만 많이 들고요. 뭐 큰 혜택 없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 조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고객들한테 무슨 뭐 저거 이렇게 뭐 응모함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닝 한 대 준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게 지난번에 어디선가 대형 할인점에서 그 고객 정보를 팔아가지고 문제 생긴 적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응모한다고 했는데 그 정보를 팔아버린 거죠. 아무튼 근데 그거 깨알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 정보를 딴 데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돋보기 봐야 보이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 걔네들은 차 몇 대 줘도 훨씬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응모하는 사람은 혹시 주소 잘못 썼을까봐 다시 한번 주소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적립 카드를 사용 안 해요. 적립 카드 사용 안 해 이제. 뭘 하라도 안 한다고. 포인트 적립 안 해. 괜히 시간만 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판촉 활동에 쓸 수 있고요. 상권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CST 기법이에요. 고객 분포 기법이에요.
자, 그런 게 있다 정도예요. 고객분비법. 다음에, 그래서 4번은 옳은 거예요.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추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능한 얘기죠. 시장 점유율을 추산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고. 다음에 81번은,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이긴 해도요. 물론 요렇게 컨버스의 분기점은 요 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되고, 여기가 1200이고, 여기가 2700인가요? 그럼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10km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약분할 때까지 약분하라 그랬죠? 동그라미 2개 약분하고, 이거는 3으로 약분하면은 3, 4, 12, 여기 3, 9, 27. 4대 9면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죠. 그럼 몇 대 몇? 2대 3. 그럼 전체 몇 등분? 5등분. 10km를 5등분 하면은 한 칸은 2가 되고, 왼쪽에는 2칸 놓고 오른쪽에는 3칸 놓으면 되죠. 그래서 A로부터 4km 이상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힘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전체 거리 10, 1 플러스 A 크기 1200 집어넣고 B 크기 2700 해서 하면 다 돼요. 어차피 다 돼요. 그 이후의 계산 과정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이게 쉬우면 이렇게 하고, 이게 쉬우면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패스하고, 이것도 10년 넘었어요. 출제된 지가. 이런 것들도 좀 약간은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82번이죠. 대부분은 82번으로 출제된데,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 82번 형태로 출제된 거는. 다만 이제 82번은 허프의 경우에는 맨 끝에 이제 괄호 속에 도시 인구의 몇 %인지 아니면 마찰 개수가 몇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죠. 몇 %가 이걸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마찰 개수 값은 2고 C도시 인구 중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해요. 100%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50%를 반영해 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조심하면 돼요. 자, 일단 쇼핑센터 A 할인점이 당기는 힘, A가 당기는 힘은 A까지 거리가 몇이에요? 2죠. 2의 제곱. 자, 요 제곱이 뭐 때문에 제곱인가요? 요 마찰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인 거죠.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2000인가요? 4분의 2000이니까 500. B가 당기는 힘은 8의 제곱이죠. 8의 제곱분의 8000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5인가요? 요 8의 제곱이니까 8 하나 약분하면 여기가 1000이 되죠. 8분의 1000과 같죠? 1000 나누기 8은 125죠. 자, 그러면 500과 125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죠. 여기는 4, 여기는 1. 자, 1대 4라는 얘기는 5명 중에 4명은 이쪽으로, 5명 중에 1명은 이쪽이라는 얘기는 얘네들 점포의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여기가 80%, 여기가 20%예요. 시장 점유율은 80%, 20%지만 이 도시 인구 전부 다가 A 또는 B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이걸 0.5를 반영을 해, 마지막에. 반영을 해주면은 80%의 0.5는 이 도시 인구의 40%가 A, 도시 인구의 10%가 B로 가는 거예요. 반만 생각을 해야 하니까. 점유율은 20%, 80%지만 그 점포를 이용하는 C 도시 인구는 40%, 1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용하는 그 비율을 반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83번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노동비와 운송비를 모두 고려할 때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을 벗어남으로써 증가하는 운송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노동비 절감 효과가 크다면 최적 입지점이 최소 운송비 지점과 다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합인 총 운송비가 최소인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운송비 관점에서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게 된다. 요거 틀렸죠?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이라고 그랬죠?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는 수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원료를 수송하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 지향이 되고요. 그 뒤에 걸 다 그대로 두면서 옳은 문장으로 바꾸기 쉬운 방법은 보편 원료 자리에 편제 원료를 집어넣으면 되죠. 편제 원료, 보편 원료를 편제 원료로 바꾸면 돼요. 다음에 4번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그렇고요. 다음에 수송수단이 전환되는 적환 지점은 수송비 절감의 이익이 크므로 공장 입지로서 유리한 곳이 된다. 요 적환 지점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연탄 공장 말씀드렸고요. 기차역은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이 바뀌는 곳이라서 기차역 주변이 공장 입지로서 좋고요. 또 바닷가 말씀드렸죠. 바닷가는 육상운송, 해상운송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송비 절감 이익이 큽니다. 그런 곳이 다 적환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화가 아니고 세분화죠. 세분화를 한 후에 타겟으로 삼는 게 표적시장 선정이고 그 표적시장 선정한 후에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요거 바뀌어있죠. 요거. 구매자와 공급자가 바뀌어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이게 옳은 표현이죠. 마케팅은 이제 모든 활동입니다. 제반 활동. 그 다음에 4번은 그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 가격 등의 마케팅 믹스가 있다. 마케팅 믹스에서는 차별화가 아니고 프로모션이죠. 홍보 촉진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지속으로 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고객 점유가 아니고 지속적 관계 유지잖아. 지속적 관계 유지.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85번 제 감정평가죠.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현황평가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 물건 등이 현 상태대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맞죠? 지금 상태대로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 평가하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일괄 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식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고요. 전부 다 법정 평가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구분 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 평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86번은요. 86번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시장가치 나오네요. 시장가치 하면 뭐라고요? 통충정신. 그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통,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정,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했을 경우 신, 통증정신. 그럴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죠. 맞고요. 다음에 2번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원칙이 시장가치 기준. 예외가 뭐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있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경우, 법령이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적정 가격이 대표적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공시하는 것은 전부 다 적정 가격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 적정 가격, 개별 공시지가 적정 가격, 표준 주택 가격 전부 다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은 통정이에요. 통정. 통충정신, 시장 가치는 통충정신인데 적정 가격은 통정이에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이렇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네, 다음에 3번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현황 평가라는 얘기고요. 현황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다음에 4번에 적정한 실거래가 나오죠. 자, 요거 뜻을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되, 자,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적정한 실거래가란 두 번째 줄에 실제 거래 가격이죠.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3년 이내, 세 번째 줄에 5년 이내. 그러니까 도시지원 3년 이내, 그 밖에 좀 5년 이내. 그 다음은 감정평가업자가,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 줄로 가면 돼요. 네 번째 줄 건너뛰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 그러니까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신고된까지 하요.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도시지원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5년 이내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가. 여기 이제 바로 적정한 실거래가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용어예요? 우리 토지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근데 뭐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무슨 법으로 간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다. 그때 적정한 실거래가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그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굳이 실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87번은 다음은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가격으로 표시된다. 맞죠? 화폐가 옷이라 그랬죠. 이 투명 인간의 옷을 입히는 화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가치라는 추상적인 놈을 구체적인 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음 부동산의 내구성 또는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맞고요. 다음에 가치란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고요. 다음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괴리된다. 여기 바뀌어 있죠.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고요.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5번은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이나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가치는 다원적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88번부터는 이제 가격 재원칙에 대한 거니까 좀 쉬고 하겠습니다.